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업그레이드해보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바로 시작해보죠. 영업부 금융센터 도연수 PB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품인가요? 오늘은 조금 다른 명품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수술용 로봇계 명품 회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용 로봇계 명품. 어떤 회사예요? 일단 회사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미국 시장에 티커는 ISRG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장표 보면서 어떤 기업인지 좀 차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자체는 1995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세계 최초이자 최대 수술용 로봇 기업이고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이라는 곳에 있고요. 우리가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다빈치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로봇 수술로 정말 유명하고요. 다빈치. 한국에서 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한 25년 정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고요. 이 로봇 수술 분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진출한 회사이자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가지고 어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 회사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회사명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투이티브가 영어로 따지면 직관적이라는 의미고 서지컬은 수술이잖아요. 의사가 직관적으로 생각한 대로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빈치의 명은 인체 해부학 연구에 되게 진심이고 이거를 그림으로 남겼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의 주인공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유래를 했고요. 다빈치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495년 한 500년 전에 기계의 기사라는 것을 설계를 하면서 최초로 로봇 수술을 발명한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따왔다. 그리고 그런 그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빈치가 500년 전에? 네, 500년 전에 먼저 그 발명이 되었었고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1995년도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발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년 전에 해부도처럼 그림으로 뭔가 맞아요. 남겨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 보시면은 해부학적인 구조들이 그림으로 되게 많이 표현이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사실 해부학에도 관심이 많았고ロボ 수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다빈치로부터 영감을 얻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 로봇 수술 기계가 뭔가 사진으로만 보면 좀 느낌이 잘 안 오거든요. 왜냐면 수술 받을 그렇죠. 때도 마취된 상태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로봇 팔이 어떤 건지 혹시 제가 그래서 이미지로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고요. 왼쪽부터 보시면은 로봇 팔이라는 게 세 개의 로봇 팔과 하나의 내시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생산하는 다빈치라는 로봇은 뭐냐면은 인간 의사의 눈과 손을 대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본인 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을 로봇 팔이 들어가고 로봇 팔이 들어가는데 인간은 사실 180도, 360도 관절 회전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 부피의 그런 한계점도 있다 보니까 로봇팔로 들어가게 되면 최대 540도까지 그 굴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더 가용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요. 내시경으로 볼 때도 일반 육안으로 볼 때는 한 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한 15배, 20배 이상의 정말 선명한 시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팔이 인간의 몸에 몇 개 구멍을 뚫어요. 한 3개에서 4개 정도 구멍을 뚫은 다음에요. 그 구멍으로 로봇 팔이 들어가서 실제 의사가 그 수술하는 것처럼 똑같이 수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화면 보시면은 아래가 그 인간 몸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얼마나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제 포도거든요. 이게 포도 한 알인데요. 포도 한 알을 정말 종이 한 장보다 더 얇게 뜯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빈치라는 회사 자체는 이 로봇에 대한 하드웨어를 팔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 회사를 되게 좋아하는 계기 중에 하나도 하드웨어를 파는데 계속적으로 반복 매출이 일어나요. 근데 얼마만큼 반복 매출이 일어나면 100을 봤을 때 거의 20 정도가 제품이 팔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80이 다 소모품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소모품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바꿔야 돼요. 여기서 하나 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로봇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은 1회당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대략적으로? 근데 제가 로봇 수술이 비싸다는 건 맞아요, 들어봤거든요. 비싸요. 그 수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맞아요. 어, 2천만 원? 그거보다는 조금 낮고요. 아. 한 번 들어갈 때 송호흡 비용이 한 3,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어. 일반 수술 비용이 2천만 원. 맞아요. 네네네. 원가가 한 3,4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고객사인 대형 병원에서도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1회당 바꿔줘야 되고 10회는 기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인투이티브의 실적으로 잡히고요. 매출은 계속적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상향하는데 그 안에 매출의 질이 하드웨어 비중이 일정한데 반복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익의 질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현금 흐름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고난이도 수술을 동일한 퀄리티로 받는다, 서비스를 받는다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글쎄 이게 매출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소모품이라는 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비용 단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장표를 한번 준비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다빈치 설치 추이에 대한 표를 가져왔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빈치가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200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다빈치 글로벌적으로 설치된 대수가 작년 기준으로 9,900대고요. 올해 기준으로 한 11,000대 정도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드웨어는 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로봇에 대한 반복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1년당 다빈치를 통해서 로봇 수술하는 건수가 한 268만 건 정도가 돼요. 그리고 누적해서 봤을 때 한 1767만 건 정도를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 수술 건수도 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고객사를 한번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객사는 결국엔 의사거든요. 네. 대형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다 보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기를 도입을 할 때도 인투이티브 다빈치를 도입을 할 때도 처음에는 되게 다 보수적이었어요. 내가 더 수술을 잘하는데 굳이 이 로봇을 2, 30억 정도를 하는데 그거를 굳이 도입을 해야 되냐? 라고 했는데 여기가 사실 가장 첫 선발 주자였었고 많은 임상 데이터와 논문으로 증명을 해서 지금 5세대까지 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평균 나오는 논문이 한 4,000개 정도가 되고요. 네. 지금까지 누적된 논문 수만 해도 한 4만 3천 건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논문이 축적이 되고 임상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추가적인 또 다빈치에 대한 수요도 있고 리스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되게 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이 로봇 수술 도입이 좀 빠른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대중화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들 아는 세브란스나 아니면은 서울대병원 등등에 있는데 그 장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따졌을 때 세브란스가 가장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요.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사를 몇 개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로봇 수술 최초 4만 례 달성, 그리고 다빈치 SP도 5천 례 달성. 근데 다빈치 SP를 말씀을 드리면은 다빈치도 크게 종류가 4세대 이후부터 했을 때 로봇팔이 한 4개 정도 있어가지고 밖에서부터 쭉 들어오는 구조가 있고요. 그 사람의 몸에 구멍을 한 개만 뚫는 기구가 새롭게 발명이 됐어요. 그거를 싱글 포트의 약자를 따서 다빈치 SP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 모델도 지금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해서 서울 아산병원, 삼성 창원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에서 로봇 수술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미국에서 시작된 국가고요. MS로 따졌을 때 미국이 거의 한 5할에서 6할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한국의 도입 속도가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말 빠른 고령화 때문에 로봇 수술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이 고령화의 대표 주자잖아요. 일본도 지금 그 로봇 수술이 정말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일본은 사실 한 3, 4년 전에 이미 도입이 거의
약간 초창기 한국만큼 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로봇 수술이 정말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뭐 각종 의사분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병원들의 홍보 영상을 찾아봤는데, 의사분들이 오히려 요새는 나와가지고 전면적으로 마케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수술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건강보험이 다 비보험이다 보니까 네. 비용이 일반 수술 대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로 조금 비싸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로봇이요. 수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되게 단순한 수술. 물론 생명과 위협되는 수술은 복잡할 것이고 맞아요. 기능적인 글쎄 미용에 가까우려나 어쨌든 수술은 좀 단순할 건데 로봇이 난제를 풀어가는 즉 어려운 수술에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쉬운 수술?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든 약간 기능적인 수술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공급자 입장에서는 나의 손발이 되어주는 단순 업무에 해주면 사고도 좀 덜할 것이고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매출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간이 하다가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좀 맞아요. 어려운 수술 이런 거에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 게 또 인도주의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업성과 좀 달라 구분해야 될 것 같아갖고 어떤 식으로 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후자에 가깝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장표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그 개복 수술을 할 때는 10cm에서 20cm 정도 사람의 몸을 갈라야 되는 거고, 그거 이후에 나왔던 게 복강경 수술이잖아요. 네. 복강경 수술도 사람의 몸에 한 구멍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뚫는데, 거기는 직선형 도구를 삽입을 해서 수술하다 보니까 시야나 각도의 한계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로봇 수술인데,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도킹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단순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의사가 바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요. 다만 의사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될 거는 같은데 물리적인 한계로 안 되는 것들을 로봇 팔을 넣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540도 되게 돌아가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시야가 넓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동으로 의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장 그 빼놓지 못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손떨림이거든요. 근데 이 손떨림을 이 다빈치 기계가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고요. 그 안에서 그 환자의 몸 속에서 한 10cm로 움직였다고 해도 동작 축소 기능이 있어서 그거를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요. 10cm로 움직여도 그 로봇은 환자의 몸 안에서 1cm만 움직여 설정을 해줘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플러스 조금 더 어려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계속적인 해자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의사가 약간 도구 비슷하게 아이언맨처럼 이런 로봇이구나. 아이언맨 슈트를 입는 그렇죠. 것과 비슷한 이게 거죠. 그냥 로봇이 정말 걸어가서 그쵸.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게 의사의 사실 손과 발이 돼주는 그런 거구나. 역할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CEO가 맨 처음에 이 기계를 개발했을 당시에도 우리는 무조건 서전 퍼스트다. 우리는 오. 의사를 도와주는 기업이지 의사 없이 환자의 몸속에 다빈치 기구가 들어가서 본인이 GPT처럼 판단하고 이 혈관을 자를까, 저 혈관을 자를까, 이 혈관을 뭐 절개할까, 이거를 그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의사가 판단과 작동을 다 하고 맞아요. 로봇이 도와주는 역할을 정말 하는 완벽한 아이언 슈트를 입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5세대까지 이어졌는데 1세대부터 4세대까지는 인간 의사의 시각에만 의존했어요. 비디오 게임하는 것처럼 콘솔 정도로만 사람의 몸 안에서 이 로봇팔을 움직였었는데 5세대부터는 그 안에서 느껴진 장력, 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콘솔을 통해서 다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촉각까지 기능이 좀 삽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세대 로봇은 어떻게 생겼어요? 1세대 로봇 같은 경우 제가 그 그림까지는 못 가져왔었는데 거기는 그 로봇팔이 돌아가는 수준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사실 1세대, 2세대까지는 그렇게 사실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요. 일단 의료계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우리가 더 수술 잘하는데 이 정도를 우리가 굳이 해야 되냐? 라고
해가지고 사실 도입이 많이 안 됐었고요. 3세대부터 많이 표준화가 되기 시작해서 4세대 다빈치 XI랑 다빈치 SP 모델이 나오면서 가장 표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 나왔는데요? 그게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벌써 10년 전네. 그렇죠. 지금 4세대가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3세대는 한 2009년 정도에 나왔는데 그건 한 나온 지 한 15년, 20년 정도가 되었어요. 돈 되는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사실은 뭐 비싼다 하더라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저변을 넓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빨리 쓸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보험이 좀 빵빵하니까. 네. 근데 미국만 비롯해서 여타 국가들은 그런 보험의 형평성이 좀 결여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는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건 장표를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일단 로봇 수술 관련해서 건강보험 현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은 거의 다 보험이 미적용이 되어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영국, 일본, 대만 등은 로봇 수술과 관련해가지고 분야별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투이티브에서도 풀려고 하는 게 이 보험 분야거든요. 왜냐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봇 수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두 가지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거죠. 너네 로봇 수술만의 명확한 장점이 있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사치성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실상 기존의 저렴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바라보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해주는 것을 대표적으로는 뭐 전립선 암 절제술, 신장암 절제술, 위암, 직장암 주요 수술들은 해주고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지금 약간은 물음표를 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인투이티브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게 사실 처음 초기 비용은 비싼데 이게 사실 정말 정교하고 정밀한 수술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없고 재입원율이 정말 낮다.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고 3년에 병원을 한 번 더 올 거 인투이티브 다빈치를 통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적어도 10년간은 동일한 질환으로 그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어필하는 건데 그게 조금씩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먹혀 들어가는 게 인투이티브의 실적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냐면은 당연히 보험이 적용이 되면은 기존에 1,000만 원 내고 로봇 수술 받을 거 이게 보험이 절반 정도 적용이 됐다고 했을 때는 500만 내고도 수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환자의 수요는 늘어날 거고 병원 다빈치를 취급하고 있는 병원 입장에서도 다빈치 기계를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은 인투이티브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증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로봇 수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돼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고요. 이제 오. 장표를 한번 뭐 준비했습니다. 거의 독점 이런 건가요? 독점이에요. 어. 네, 독점이고요. 로봇 수술로만 따졌을 때 전 세계 MS 중에 한 80% 정도를 먹고 있어요. 근데 요새 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은 대형 의료 회사들이 진출했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메드트로닉스의 휴고라는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오타바라는 수술용 로봇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진입 장벽 자체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요. 일단 그 사용하는 고객처 자체가 대형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사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인투이티브가 맨 처음에 뚫을 때도 제로에서 원을 뚫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지. 그간에 축적된 임상 데이터라거나 논문이 받쳐주지 않았으면은 사실 인투이티브도 못 뚫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뚫렸어요. 뚫렸는데 이 다빈치, 존슨앤존슨의 오타바나 메드트로닉스의 휴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자체가 없고요. 이거를 쓰려고 하는 병원 자체도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건 거죠. 이미 다빈치 5세대도 나왔고 촉각 기능도 삽입이 돼서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데이터도 다 누적이 되고 있는데 굳이 너네 걸 써야 돼? 너네 걸 쓴다고 하면은 지금 인투이티브에서 나온 다빈치 최신형 5세대보다는 적어도 한 배가 아니라 1.5배 이상은 좋아야지 너네 거 쓸 것 같은데?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존슨앤존슨의 오타바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상용화 자체도 안 됐고요. 메드트로닉스의 휴고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가 글로벌적으로 한 11,000대 정도가 깔렸는데 휴고는 한 100대 미만으로 그냥 지금 임상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혜자는 저는 오히려 다빈치를 활용한 수술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독점력은 여전히 강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침투율이 50% 60%였으면은 어떤 당국에서 규제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로봇 수술의 침투율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5%요? 네, 아직까지 안 되는 분야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미국은 그래도 10에서 15% 정도 많이 상용화가 된 편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체감상 많이 상용화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유럽
유럽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조차 안 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경제적 해자나 시장 점유율이나 침투를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환자들의 피드백은 되게 좋아요. 제가 네이버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 후기를 쳐보면요, 환자들이 느끼는 장점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안 아프다. 두 번째는 근데 똑같이 수술을 하는 그러니까. 건데 로봇이 한다고 안 아파요? 그게 맨 처음에 그 복강경 수술을 하거나 그 불가피하게 개복 개복, 수술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 아. 아프고, 다빈치 SP 수술이 비뇨기과랑 이비인후과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 그 기구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멍을 하나만 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을 3개, 4개 뚫을 때보다 훨씬 더 안 아프고, 그 안에서 수술용 로봇팔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정교한 수술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부작용도 되게 작고, 입원 일수 자체도 한 이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빨리 퇴원할 수 있다. 다만 비싸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 적용 유무가 회사에 좀 매출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냐하면은 다빈치의 설치 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의 관심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제가 이 기업을 소개시켜드린 게 명품용 수술용 로봇 기업이라고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술 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수술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회사의 매출에도 계속적으로 유의미한 신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수익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드웨어 팔고 소프트웨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하드웨어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익의 질도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쨌든 시대상 로봇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의 럭셔리제 비슷하게 비싸니까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훗날 이게 정상제 쪽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 지금하고 좀 다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술했어, 로봇 수술이야라고 하면 돈 좀 썼겠는데라고 하는데, 한 20년 뒤에는 수술했어, 로봇 수술이야 그러면 좀 싸게 했네,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크고요. 제가 장포 보면서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수익 구조 반복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출이 2017년도부터요 2024년도까지 아래 표 보시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4.5조 원 정도 나왔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11조 원, 12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안에 반복 매출의 비중이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1% 정도 차지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84% 정도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 안에는 리스 비용까지 좀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비반복 매출 같은 경우에는 로봇 본체, 시스템 판매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반복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액세서리, 리스, 그리고 소모품 한 번 수술할 때마다 한 3,400 정도가 들고, 그 안에서 과위나 집게나 아니면은 멸균, 비닐 테이프, 렌즈, 에너지 기기 케이블, 실, 바늘 등이 포함이 되고요. 사실 이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소모품을 팔게 되면은 마진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로 따져봤을 때도 한 70% 정도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황금알 낳는 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빈치를 사용하는 그 병원 입장에서도 이 소모품이 다 락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수익 구조가 되게 명확하고요. 뒤에 장표에서 제가 미리 나오는 이슈 한 번만 좀 짚어드릴게요. 최근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주가가 한 550불까지 갔었다가 지금 한 450불 정도로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런 거죠. 다빈치에 제공하는 그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 네. 소모품들을 닦아서 다시 절반 가격으로 재파는 기업들이 재사용하는 생겨났습니다. 거예요? 네. 그거를 리퍼 제품. 리퍼 제품인 거죠. 본인이 뭔가 새롭게 발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닦아서 조금 더 싼 값에 줄게, 병원 돈에 살래? 라고 하는데, 이게 3세대까지는 많이 샀고 4세대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월가에서 보는 건 그건 거죠. 그러면은 이거 제조품 시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인투이티브가 발생하고 있는 이 반복 매출의 비중이 좀 깎여서 매출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인투이티브 입장에서는 정말 명확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일단 첫 번째 대응은 환자의 안전이나 성능과 관련된 문제죠. 우리가 재사용 횟수 10회, 20회 이렇게 정해놨는데 병원이 임의대로
사실 그 소모품 안에서도 미세한 마모가 있을 수도 있고 변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닦아서 다시 파는 게 사실 싸다고 하지만 그거를 쓰는 것 자체가 환자의 안전과 그런 생명과 관련했을 때는 되게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대응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병원에 명확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네 이 제품 쓰다가 잘못되면은 너네가 다 책임져. 그리고 너네 이 제품 쓰다가 만약에 법적 소송이 걸리거나 이러면 우린 더 이상 너네한테 납품을 하거나 더 이상 정식 소모품을 제공을 해줄 수가 없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계약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계약 내용에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FDA에서도 이 재처리 의료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인 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FDA에서도 사실 여기는 환자의 성능과 그런 생명을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너네 쓸 거면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인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없다라고 듣고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다빈치 5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중요한 기능으로 포함된 기능이 촉각 기능인데 촉각이요? 촉각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정식적으로 등록된 소모품이 있어야지만 기능할 수 있도록 폐쇄형 구조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게 재사용을 아예 못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건 그냥 한시적인 이벤트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주가가 밸류보다는 좀 많이 싸진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슈로 좀 빠져 있을 때는 모아가기에는 정말 좋은 독점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세컨더리 마켓은 시장의 자정작용으로서 뭐 항상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럭셔리 카도 맞아요. 정품 쓰세요. 싸게 샀다가 잘못되면 너 책임입니다. 이거 하잖아요. 네. 그래도 정품 말고 뭐 B품이나 리퍼 제품 쓴단 말이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자동차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안전하고 생명하고 위협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무던하게 쓰거든요. 로봇도 이거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일부는 당연히 있겠죠. 일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차치한다고 해도 실적이 정말 유의미할 만한 그런 제 제품이 공급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의료 제품이니까 특히나 의료 감염 제품이니까. 감염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동차나 다른 물건과 이미 다르게. 저희가 알 정도면은 로봇 수술을 받으러 간 환자분들도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도 저도 사실 제가 로봇 수술을 만약에 세브란스로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리퍼 제품으로 받기는 싫거든요. 새 제품으로 받고 싶지.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병원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도 네. 굳이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을 하면서 비용 조금 줄이고자 그런 것까지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 그 현장에 있는 의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도연수 PB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만 또 생각해 보면 우리 병원 가면 칼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도 쓰고 여기한테도 쓰고 계속 닦고 소독해서 쓰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같은 경우는 소독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로봇 팔에 사용된 그 칼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라 이러면 맞아요. 그걸 횟수를 제한을 줬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 틈새 시간을 비집고 온 게 이런 재처리 업체들인 거죠. 저 너네들 이거 칼도 메스도 한 번 쓰고 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마 그거는 조금 쓴다고는 아. 저도 많이 알고 쓰는 것 있습니다. 같은데 이비인후과 가면 계속 여기 그렇죠. 근데 맞아요. 수술하는 개복하고 쓰는 그 맞아요. 메스는 아 그런가? 저는 재사용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미 그 병원에서도 이 다빈치 제품에 대해서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그 인투이티브에서도 강력한 한 방을 날렸던 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거인 것 같아요. 계약서에 명시해서 너네 이거 쓰다가 잘못되면 너네가 다 책임지고 우리는 더 이상 너네와 파트너 관계를 못 잇는다라고 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저도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 굳이 그런 리스크까지 감내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제가 그 수술용 로봇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규모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유율은 독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기준 시장 규모가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9년도가 32조 원 정도가 되고요. 2034년도에는 규모가 한 65조 원 정도로 10년 내에 이 시장 자체가 한 4배 정도 상승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도 연간 CAGR로 했을 때 한
16% 정도 연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령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통계로도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다빈치를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고령화 이슈가 사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늙어가고 있어요. 저 또한 늙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가 한 81억 명 정도가 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분류를 하는데 8억 명 정도가 되고요. 2030년도에는 12억 명, 그리고 2050년도에는 17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한테는 특히나 이 로봇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체력 부담이에요. 사실 20, 30대는 그냥 복강경 수술해도 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해도 된다고 치지만, 노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력 부담이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출혈이나 감염 위험도 있고요. 회복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보니까 고령화 이슈가 진전이 되면 진전이 될수록 다빈치가 생산하고 있는 이 로봇 수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수술이 증가하고 수술 건수를 통해서, 그리고 임상 데이터, 각종 논문 데이터를 통해서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저렴한 일반 수술하는 것보다는 로봇 수술하는 게 모든 분야의 수술에서 더 우월하다라는 게 정책 당국에서 많이 어그리가 된다고 하면은 보험 적용이 많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또 선순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계속적인 긍정적인 선순환 루프가 돌아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 다빈치를 사용하는 고객층도 고령화 그렇죠. 그 인구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나요? 수술에 대한 부담이 큰 분들이? 제가 그거는 장표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일단 보통 50대 이상 분들이 다빈치 로봇 수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현재까지는 사실 비싸서 사실 조금 뭐 3, 40대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왜냐면 수술 한 번 하는데도 난소 수술, 뭐 비뇨기과 수술, 아니면 이비인후과 수술하는데도 기본 1,00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돼서 못 하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많이 하고요. 보통은 이제 자녀분들을 많이 시켜주는 걸로 이제 후기에서는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효도로. 약간 효도 의료 관광인 거죠.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이게 의사들의 손발이 돼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 로봇을 보자마자 이 로봇을 다룰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 있는 건가요? 이거 교육 과정이 있고요. 장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보통 뭔가를 배울 때도 다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실제 체험을 하듯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에서도 로봇 수술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교육 과정이 의사들 대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뭐 로봇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의 종류나 사용법을 이해하는 온라인 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상 환경에서 조작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훈련도 있고요. 인체와 유사한 환경에서 뭐 동물 모델이나 해부용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실습 훈련이 3단계로 있고요. 마지막에서는 다빈치에서는 다빈치 수술에 능한 집도의를 프록터라는 명칭을 씁니다. 프록터의 감독 하에 실제 수술에 참여도 해보고 참관도 해보고 감독도 해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 자체에서도 집도의 프록터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다빈치 로봇 수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상암동에 로봇 수술 센터가 있어요. 네. 인투이티브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다빈치 이용 예정인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그리고 병원장, 뭐 다양한 의사분들이 가가지고 실제 다빈치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일반적으로 상시 한 7대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실 다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다빈치 5세대처럼 작년에 나온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핵심 의사들한테 초청을 하는 거죠. 우리 신제품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러 오세요. 한번 써보고 되게 좋으면은 리스로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도입을 해볼까? 그리고 리스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수술한 만큼 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좋으면 구매 전화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로봇 도입을 좀 망설이고 있는 중형급 병원의 병원장 분들도 와서 실제로 써보고 구입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되게 체험도 해보고 뭔가 구매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영업자처럼 개원하면 맞아요. 사실 비용을 생각 안
비싸죠. 수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비용이 비싸서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비싸죠. 네. 한 대당 2, 30억 정도 리스로 한다고 해도 수술 건수마다 나가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그 각종 병원에서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각종 거기서도 이제 중론이 기본 복강경 수술을 통해서 수술할 때는 사실 의사의 시야가 너무 제한적이고요. 의사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베드 위에서. 근데 로봇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콘솔에 들어가서 수술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의사가 편해요. 의사가 편하고 의사가 편하면은 훨씬 더 퀄리티 좋고 수술 시간도 조금 더 짧게 끊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결국 공급자에게 맞아요. B2B로 세일즈하면서 맞아요. 사용하는 의사가 편해야지 환자들한테 편하지 않겠느냐 등등이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장표를 보니까 주가요. 네. 뭐 다 알겠는데 뭐 미래 고령화에 대한 수혜, 그 다음에 글쎄 로봇 사회로 가면서 의료기기 수술 등도 뭐 가야 되는 방향성 다 알겠는데 최근 주가는 왜 이렇게 조정받은 거예요? 거의 1년 전 가격으로 회귀한 것 듯한 모습이 드는데. 네, 실적이 맞습니다. 안 좋았나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 좀 차트 보면서 그 장표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주가를 조정받은 게 저는 기회라고 보는 게 일단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컨센보다 잘 나왔고요. 2분기 실적. 네. 주가 조정받는 게 제조품 때문이에요. 제조품에서 아까 반복 네. 매출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 우려로 지금 많이 떨어졌고 특히나 요새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존슨앤존슨이나 메드트로닉스에서 경쟁 제품을 출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밸류를 높게 받아요.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지금 빠졌는데도 한 49배에서 50배 정도 받거든요. 이건 그 전에 받았던 에르메스,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밸류를 받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로 경쟁자를 따져봤을 때 사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부족을 하고요. 나온다라는 거지 이게 3년 전에도 나온다라고 했었고 5년 전에도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전히 답보 수준이고요. 두 번째로 제 제조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투이티브에서 정말 많은 방어를 하고 있고요. 고객사가 일반 소비자였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고객사가 완전 B2B이고 보수적인 의료계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들어온 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끝내볼까요? 네.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공장이 멕시코에 있어서 관세 영향 때문에 빠진 듯한데요 라고. 맞아요. 관세 영향도 물론 있다고 보여져요. 관세 영향도 사실 관세 영향이 모든 업종에서 다 발생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관세도 사실 의료용 기기에 첨가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비라든지 수술 비용으로 전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그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수술 건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ASP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세가 사실상 일부 전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사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설치되고 얼마나 수술되고 얼마나 풀리냐. 이게 사실 저는 이 회사를 볼 때 그리고 특히나 이런 정말 좋은 독점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점 기업, 흔히 뭐 산업의 태동기에 독점 기업들이 많은 밸류를 받는데 지나고 보면 그 밸류에이션이 아성이 무너지는 것은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잖아요. 혹시 그런 시기에 접어든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도연스 PB는 아니다. 여전히 독점력은 쨍쨍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에 향후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향후 리스크가 있다면 아무래도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늘 있고요. 그리고 병원사에서도 다빈치 기계를 활용을 하다가 경쟁사한테 그 약간 MS를 뺏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거죠. 다빈치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다. 이런 경우에 사실 치명적인 이슈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거 빼고는 사실 생각해 볼 이슈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령화에 맞물려서 수술용 로봇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경제적인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서 도연수 PB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합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연수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지는 다음 코너 마켓 이슈 하나하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배재원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 PB입니다. 네, 배재원 PB. 배재원 PB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팬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목요일마다 오고 감사하게도. 있었나요? 네. 제가 수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네.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목요일인 줄 알고. 네. 자, 오늘 우리 증시가 글쎄요 살짝 보니까 강보합 비슷한 느낌인데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시장이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강보합. 근데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보합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그만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어떻게 보면 갈피를 찾지 못하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지수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변했다, 파란색으로 변했다 하고 있는데 수급을 간단하게 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코스피 3천억 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1,000억 가량 매수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이 상승도 하락도 아닌 지지부진한 장이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장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올 때 이제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업들의 상승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5천억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 딴에서 섹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흐름은 어떤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상승 종목을 살펴보면 어느 날보다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지만 이제 명확한 섹터의 상승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섹터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조선만 말씀드릴 수 있고 1, 2, 3등 지금 기업만 봐도 뭐 미코도 그렇고 G2G 바이오 뭐 이거 뭐 미코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최근에 코미코 반도체 소재 기업 실적이 좀 좋다 보니까 뭐 지금 지주사로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2G 바이오 그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금일 인벤티지랩이 글로벌 빅파마와의 이제 어쩌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듯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에 따른 이런 뭐 건전한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소재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금 제가 조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금일 HD 현대미포 관련해서도 일단 건조가가 상승을 하면서 2분기의 실적이 예상치 대비 상회한 실적을 보였고 이제 3분기와 4분기로 갈수록 좀 고부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LNG선의 인도 개수가 좀 더 늘어남에 따라서 그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금일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뉴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캐나다 60조 잠수함 프로젝트 기대감에 관련 업종 상승세라는 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입찰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결선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잠수함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이렇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런 조선 섹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좋은 호재성 뉴스까지 동반하고 있는 이 조선 섹터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어때요? 좀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미국의 필리조선소 현대와의 인수금액에 7조 투자? 한화오션 시세가 좀 나나요? 네, 하나오션도 장 초반에 약 3%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HD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였거든요. 하나오션도 3%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사실 미국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사례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하나오션이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보였었고 이런 추가적인 투자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하나오션을 투자하는 분들께서는 이미 아는 소재다, 어느 정도 기대했던 소재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강하게 반응을 보이진 않았는데 이 역시도 하나하나 나오는 소재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2분기와 3분기 실적에서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리고 향후 26년, 7년까지도 장기화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보이면서 금일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추세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지캡은 어떻습니까? 전자 SK 좀 볼까요? 삼성전자와 SK는 오늘의 시세는 어떤가요? 네, 이것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0.43%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와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장 초반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뭐 1.82%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는 전자업종의 매도세가 좀 가팔았어요. 근데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일단 이런 업종 쪽에서 좀 더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에 있어서 중요한 소재가 내일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뭐 기관, 개인 모두 이러한 전기 전자 업종에서는 갈피를 잡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각으로는 목요일 날 네. 그렇죠? 목요일 네, 오전 6시였나요? 오전 그러니까 오전 아침인데 엔비디아 실적은 뭐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전자와 SK에서는 외국인들이 글쎄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번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예상치보다도 괜찮게 나오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뿐만이 아니라 사실 엔비디아 실적 이후 어떻게 보면 9월로 가까워질수록 좀 더 고용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가 9월 FOMC에서 되는 거는 확률이 높은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좀 3,200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목요일에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네, 가장 실적 저의 발표된 바람. 이후에 네, 가장 좋은 저도 그렇게 원하고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고 가이던스조차도 정말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라면 AI에 대한 이런 투자는 아직도 끊임이 없다, 아직까지 거침이 없다라는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나라 업종들에도 이렇게 같이 상승을 이끌 수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투자 전략 관련해서 일단 소식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캐대언 넷플릭스 누적 영화 시청 순위가 1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오, 이게 캐대언 얘기 관련해서는 투자자분들도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비교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캐대언 관련해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위원님이랑 아나운서님도 똑같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당연히 맞죠. 그래서 보셨죠? 위원님 혹시? 안 보셨나요? 나 원투는 봤죠. 원투 보셨죠? 아, 오징어 투를 안 게임. 봤나?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흥행하는 영화나 쇼를 봤을 때 네. 이제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대부분 시즌 1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오징어 게임 1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영화 쇼 부문에서 딱 91일 공개 후 9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대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 91일 중에서 3주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3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징어 게임 1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고 했을 때 오징어 게임 1이 약 한 2억 8천만 명 정도 이렇게 시청을 했어요. 근데 캐대언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3천만 명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 지금 차이가 뭐 한 5천만 명, 4천만 명 정도밖에 안 나는데 3주 동안에 이를 역전하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이 캐대언이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의 뭐 이런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K문화, 뭐 K푸드, 뭐 K뷰티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문화 관련된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더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좀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캐대언 얘기하면 이제 뭐 이거 어린애들만 알거나 아니면 외국인들만 알 거야라고 하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파급력은 전 세대를 아울러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소재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후장에는 제가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과 낙폭과대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들 수급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낙폭과대 관련해서는 이렇게 캐대언 효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K뷰티도 그렇고 K문화 관련된 이런 업종들이 왜 이만큼 캐대언이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주가는
그렇게까지 기지개를 못 펴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뭐 에이펙 관련된 것든 아니면 외부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크게 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이런 하나씩 그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한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키워드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투자 전략은 저번에 제가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좀 더 상승하고 있는 뭐 조선이나 이런 것보다 하락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정말 지금 3분기, 4분기 그리고 뭐 26년을 대비한 이런 투자 전략에 있어서 좋은 모멘텀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에서 저는 좀 힌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불을 보자 오늘 한번 이렇게 일축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기회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미장하시는 분들이 파란불 보면 또 다르니까 국장하시는 분들은 파란불을 보자라는 배재원 PB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셔서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